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의 격동 속에서 역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화가로 고전주의의 가장 빛나는 거장이자 인간의 열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야기꾼 자크 루이 다비드의 삶과 작품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1748년 8월 30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아쟁프레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루이 다비드는 상인 계급 출신이었고 안타깝게도 다비드가 9살 때 결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비드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홀로 어린 아들을 책임지기엔 생활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친척집에 다비드를 맡겼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미망인 여성이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교육, 생활비, 사회적 기반까지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문 내 남성 친척이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비드 또한 어머니의 오빠, 즉 다비드의 외삼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외삼촌 중에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다비드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다비드는 입 근처에 종기 혹은 종양이 나서 흉터가 남았고 발음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또렷하게 말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신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고집스러워졌지만 동시에 그림에 대한 집중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청년 다비드는 자신의 재능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고자 로마로 떠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로마의 거리는 다비드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조각과 건축, 그림들을 바라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리석 위에 새겨진 영웅들의 근육과 손동작, 표정 모두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동료를 사귀고 스승에게 배우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종종 로마의 한적한 정원에 앉아 자신이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고대 영웅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용기와 고뇌, 사랑과 상실을 캔버스에 담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인간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절 다비드의 그림에는 이미 인간적인 면모가 녹아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장면을 그리면서도 등장인물의 눈빛과 몸짓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그것을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다비드는 왕립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며 점점 뛰어난 화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 이야기와 영웅적 장면을 화폭에 담는 것을 좋아했죠. 바로 이때에 나온 작품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맹세입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와 알바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두 나라의 운명을 세 형제의 결투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서 손을 모아 서로의 충성을 맹세하고 전장으로 나가게 되죠.
다비드는 그림 속 인물들을 강렬한 동작과 선명한 구도로 배치했습니다. 형제들은 팔을 뻗어 아버지에게 손을 맞잡으며 맹세를 하고 여성들은 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대비를 통해 남성의 의무와 여성의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죠. 특히 선과 구조가 명확하고 색채 대비가 뚜렷해 보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중앙 형제들에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1784년은 프랑스 혁명 이전 사회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비드는 이 그림을 통해 충성과 희생,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단순한 역사 재현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림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큰 주목을 받았고 다비드를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다룬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독배를 마시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용기와 도덕을 보여줍니다. 1780년대 프랑스, 다비드는 왕립 아카데미에서 신고전주의 화풍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혁명 전 사회적 긴장 속에서 인간의 도덕과 정의, 시민적 용기를 주제로 한 역사화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신념과 희생이라는 다비드의 주제와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에 두고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철학적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몸을 구부리고 눈물을 흘리는 등 인간적 감정을 드러냅니다. 소크라테스의 곧고 단단한 자세와 손짓은 신념과 용기를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선과 명확한 구도, 균형 잡힌 색채를 통해 인물과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비드는 이 그림을 통해 신념을 지키는 인간의 용기를 보여주고 관람객에게 도덕적 교훈과 감정적 울림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윤리를 드러낸 걸작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동시에 폭력과 혼란이 나라를 뒤흔들었죠. 그 한가운데에는 혁명가 장폴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왕당파를 공격하며 민중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과격한 선동가로 여겨졌습니다. 마라는 피부병 때문에 늘 차가운 물에 담긴 욕조에 앉아 원고를 쓰곤 했는데 1793년 7월 어느 날 한 여인 샤를로트 코르데가 찾아와 마라를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녀는 마라의 죽음이 프랑스를 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마라는 죽음과 동시에 혁명의 순교자가 되어버렸죠. 다비드는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마라와도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마라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비드는 화가로서 친구를 기리는 동시에 민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마라를 순교자, 즉 혁명을 위해 자신을 바친 성인 같은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었죠. 작품 속에는
칼에 찔린 마라가 욕조 안에 쓰러져 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펜이 쥐어져 있고 무릎 위에는 샤를로트가 남긴 탄원서가 놓여 있죠. 피에 젖은 편지와 떨어진 칼, 그리고 고요한 그의 얼굴은 참혹한 죽음보다 숭고한 희생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은 살해 사건의 재현이 아닌 마라를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자로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인류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마라도 혁명을 위해 죽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죽음은 혁명의 프로파간다 미술이었습니다. 다비드는 개인적 슬픔을 그림으로 승화시켰고 동시에 혁명 정부를 지지하며 민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해서 이 작품은 혁명기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감동받는 정치적 회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비니 여인들의 개입, 다비드의 1799년 작품입니다. 고대 로마 건국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와 그의 동료들은 아내가 없어 고민하다가 이웃 부족인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옵니다. 이 일 때문에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여인들은 로마 남자들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큰 싸움이 벌어지려 하자 사비니 여인들이 아이들을 안고 전장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서로를 죽이게 두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싸움은 멈추고 결국 두 민족은 화해하게 됩니다. 다비드는 바로 이 여인들의 용기와 평화를 위한 외침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이 탄생한 때는 다비드가 인생의 큰 전환기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그는 열정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혁명가들의 친구이자 동지로 활동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그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정치와 전쟁이 남긴 건 결국 피와 고통뿐이구나. 이제는 화해가 필요하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 가장 먼저 시작한 대작이 바로 사비니 여인들의 개입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신화의 내용만을 그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목격한 피해 시대를 넘어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전시된 방식이었습니다. 다비드는 당시 아카데미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완성 후 자신의 화실을 전시장으로 꾸며 일반 관객에게 유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술 전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은 권력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요. 이 그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여인이 두 무리 사이에 서서 팔을 크게 벌리고 전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헤르셀리아, 사비니 여인의 대표이자 한쪽의 딸이자 다른 쪽의 아나였던 인물입니다. 한쪽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쪽에는 남편 로물루스가 서 있죠. 이 극적인 순간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평화의 힘이 전쟁보다 더 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1799년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 속에서 군사적 천재로 떠오릅니다. 이때 그는 이탈리아 원정과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죠. 다비드는 이미 프랑스에서 최고의 신고전주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혁명기에는 정치적 인물과 혁명 영웅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며 사회적 명성도 높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영웅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비드는 이를 그림으로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임자였죠. 다비드는 나폴레옹을 극적으로 이상화한 초상화와 역사화를 그리며 또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공식 후원과 신뢰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친분과 예술적인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보시는 작품은 1801년부터 5년간 제작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1800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로 돌아오는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다비드는 이 장면을 극적이고 이상화된 영웅적 순간으로 기록하고 싶어 했죠. 실제로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말을 타고 우아하게 넘진 않았고 전쟁용 말과 험준한 길에서 힘겹게 이동했지만 다비드는 그를 위대한 영웅처럼 그려냄으로써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림에는 나폴레옹이 재빠르게 힘찬 말 위에서 알프스를 넘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망토가 바람에 휘날리고 말은 역동적으로 다리를 뻗으며 산을 오릅니다. 다비드는 극적인 구도와 선명한 색채 대비를 사용하여 나폴레옹의 결단과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림 속의 나폴레옹은 손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주변의 바위와 산은 험난한 현실을 상징하며 전반적으로 인간과 자연, 도전과 승리의 드라마틱한 대비가 돋보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이상화하고 국민에게 영웅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작품이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영웅, 운명을 개척하는 지도자로 나폴레옹을 표현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정치 선전의 기능까지 담아냈습니다. 나폴레옹이 권력을 잃고 프랑스의 왕정이 돌아왔을 때 다비드의 세상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나폴레옹의 공식 화가로서 영광과 명성을 누렸고 황제를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정이 복고되면서 나폴레옹과 가까웠던 그의 위치는 위험한 정치적 흔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 남아있으면 과거의 정치적 연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비드는 결국 브뤼셀, 벨기에로 떠나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다비드는 더 이상 프랑스 왕궁의 화려한 후원이나 국가적 명성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열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초상화와 역사화를 계속 그리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어갔습니다. 브뤼셀에서의 다비드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운 말년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과 권력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예술적 영향력과 창작의 열정을 지닌 채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